불과 며칠 전 남태평양과 동남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에어 뉴질랜드가 무려 100편의 항공편을 한꺼번에 취소했고, 베트남에서는 일부 항공사가 다음 달 노선 운항 중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확보된 항공유 재고가 고작 23일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은 비행기 결함이나 조종사 파업 혹은 공항 시스템 장애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늘길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비행기에 넣을 기름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출발은 할 수 있어도 돌아올 연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항공사 몇 곳의 경영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항공유 위기는 국제 물류, 관광, 출장, 수출입, 심지어 우리 일상의 항공권 가격까지 전부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기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나라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정유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세계 하늘길의 마지막 안전판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왜 뉴질랜드도, 베트남도, 호주도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항공시장은 한국의 선택 하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을 먼저 생각하지 항공유를 지배하는 나라라고는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은 분명히 항공유 수출의 절대 강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수출 물량 가운데 무려 29%를 대한민국이 혼자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풀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일 80만 톤이 넘는 항공유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고, 이 규모는 단순히 아시아 1위를 넘어 사실상 세계 시장의 가격과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 구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항공유 전체 물량의 71%가 한국산이고, 미국 서부 지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비중이 무려 87%까지 치솟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서부 공항에서 비행기 10대가 이륙한다면 그중 거의 9대는 사실상 한국이 만든 연료 위에서 날아오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하늘길에 연료 밸브를 쥐고 있는 나라라고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위상이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항공유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한국처럼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동시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각국 정부와 항공사, 트레이더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지만 정제 기술과 수출 능력만으로 세계 항공산업의 핵심 허브가 된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문제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공유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미국 서부는 생각보다 훨씬 깊게 한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항공유 전체 물량 가운데 약 71%가 한국산인데 서부 지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중이 무려 87%까지 뛰어오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서부 공항에서 비행기 10대가 급유를 받는다면 그중 거의 9대는 사실상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연료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하늘길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의 정유 시스템에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구조적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미국 서부가 스스로 정유 능력을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내놓았고, 정유사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하나둘 공장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는 다른 지역에서 연료를 쉽게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망이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유소가 줄어들면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미국은 원유는 많이 생산하면서도 정작 비행기에 넣을 항공유는 한국에서 사와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이 구조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나 해상 운송 차질처럼 공급망이 흔들리는 순간 미국 서부는 가장 먼저 가격 급등과 연료 부족 공포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한국산 항공유 흐름이 조금이라도 멈추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서부의 하늘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한국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해졌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정유 공장이 많다는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수십 년 전 한국 정유사들이 남들보다 훨씬 먼저 내린 전략적 선택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같은 한국의 정유 기업들은 단순히 원유를 끓여 휘발유나 경유를 뽑아내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저가의 무거운 기름까지 다시 잘게 쪼개서 항공유와 경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고도화 설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 결정이 당시에는 과감한 도박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 산업은 원래 마진이 얇고 설비 투자 규모는 엄청나며 회수 기간도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대신 기술을 더 깊게 쌓고 단순 정제를 하는 대신 고급 제품 비중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똑같은 원유 한 배럴을 들여와도 어떤 나라는 값싼 연료 위주로 대충 뽑아내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한국은 그 안에서 가장 비싸고 수요가 높은 제품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을 갖춘 셈입니다. 마치 같은 소고기를 다루더라도 평범한 곳은 몇 가지 부위만 내놓지만 최고급 셰프는 안심, 채끝, 토시살, 치마살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정유사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원유를 수입해도 더 비싼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국제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은 하루 84만 배럴, GS칼텍스 여수는 80만 배럴, SOL 온산은 67만 배럴, HD현대오일뱅크 대사는 52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곳을 합치면 하루 283만 배럴에 이르는 거대한 정제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면 한국 국민이 쓰는 양을 훨씬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수만으로는 다 소화할 수 없고 수출이 핵심이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석유를 가장 영리하게 가공해서 가장 비싼 시장에 파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항공유에서 한국이 강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항공유는 품질 기준이 까다롭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이 크다고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정제 기술, 물량, 품질 관리, 장기 거래 신뢰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쌓아왔습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 항공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눈앞에 이익만 딛지 않고 수십 년 전부터 설비와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하늘길을 떠받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과 효율, 그리고 가공 능력에 올인했고 그 선택이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항공유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이 항공유 시장에서 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생산 구조 자체가 이미 내수보다 수출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정유산업은 국민이 쓰는 양만 겨우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SK에너지 울산, GS칼텍스 여수, SOIL 온산, HD현대오일뱅크 대산 같은 초대형 정유소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원유 물량을 모두 합치면 국내 소비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기 나라에서 쓸 기름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남는 물량을 해외에 내다 파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항공유 수치만 봐도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항공유 생산량은 약 1억 5천만 배럴인데 이 가운데 약 9천만 배럴, 즉 60%가 수출로 나갔습니다. 절반이 넘는 물량을 밖으로 보내고 있다는 건 한국이 이미 세계 시장을 상대로 돌아가는 거대한 정유 허브라는 뜻입니다. 내수만 바라보는 산업이었다면 이런 규모도 이런 영향력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한국은 석유를 많이 갖고 있어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유 흐름을 떠받치는 중심축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항공유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취약해진 이유를 단순히 중동 변수 탓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은 사실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선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멋진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이상이 아니라 수익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석유 기반 연료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자 굳이 막대한 유지비와 규제 비용을 감당하면서 서부 지역 정유소를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필립스 66은 로스앤젤레스 정유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발레로 역시 베니시아 정유소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장 두 곳이 빠지면서 미국 서부의 항공유와 정제 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는 원래부터 에너지 공급 구조가 매우 특이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름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지 않아서 서부 지역 안에 정유소가 줄어들면 그 공백을 바깥에서 배로 메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서부는 거대한 육지 위에 있으면서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사실상 고립된 섬처럼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러니 정유소가 문을 닫을수록 자립은커녕 외부 의존도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채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꽤 아이러니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정작 자기 비행기에 넣을 항공유는 태평양 건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친환경 정책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전환 속도와 현실의 균형입니다. 미래에는 전기차가 늘고 화석 연료 의존이 줄어드는 방향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비행기는 날아야 하고 공항은 돌아가야 하며 물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현재를 지탱할 정유 인프라를 너무 빨리 약화시켜버렸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상을 향해 달리다 보니 정작 눈앞의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평소에는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급망이 멀쩡할 때는 해외에서 사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해상 운송 차질처럼 충격이 오면 숨겨져 있던 약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겪는 위기는 단순한 외부 재난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정책 선택의 대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정유 능력을 줄이고 대체 공급망은 충분히 만들지 않은 채 가장 민감한 항공유를 외국에 맡겨버린 구조. 그 결과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름과 달리 하늘길 연료 하나만큼은 남의 손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며칠짜리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길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단순히 유가가 조금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전 세계 항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중동 원유가 아시아로 들어오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동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정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정제의 출발점이 되는 원유는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즉, 한국이 항공유를 많이 수출한다고 해서 원유 충격에서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장기간 막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 한국 정유사들은 공장을 예전처럼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남는 수출 물량이고 그 중에서도 국제 항공유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연쇄적으로 커집니다.
미국 서부는 이미 항공유 수입의 대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오는 공급망이 흔들리면 바로 비상 상황에 들어갑니다. 베트남처럼 중국과 태국 수입이 막힌 나라들도 결국 한국을 대체 공급처로 바라보고 있죠. 다시 말해 한국이 흔들리면 한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매달려 있던 여러 나라의 항공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비행기라는 것은 자동차처럼 연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천천히 다니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번 뜨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야 하고 돌아올 연료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유 공급이 불안해지는 순간 항공사들은 노선 감축, 운항 취소, 연료 비축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나라에서 노선이 줄어들고 내일은 다른 나라에서 항공권 가격이 폭등하며 그 다음에는 화물기 운항이 줄어들어 수출입 물류까지 흔들리는 식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항공유 가격이 단순히 원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원유 자체가 부족해지면 정유사들은 제한된 원유로 더 비싼 제품을 우선 생산하려고 움직입니다. 동시에 선박보험료가 폭등하고 해상 운송 일정도 꼬이기 때문에 실제 연료가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항공유 가격은 단순히 조금 비싸지는 게 아니라 항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여행 수요가 꺾이며 화물 운송비까지 올라 전 세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호르무즈 장기 봉쇄는 기름 문제를 넘어 세계 하늘길, 관광, 무역, 물가, 소비 심리까지 동시에 흔드는 복합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상황이 더 위험한 이유는 과거처럼 단순히 산유국만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 항공유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막히면 그 충격은 한국 안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서부,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같은 여러 지역으로 연쇄 확산됩니다. 결국 호르무즈가 오래 막힌다는 건 중동의 바닷길 하나가 막히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정유 허브를 통해 연결된 전 세계 항공 네트워크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호르무즈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해협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하늘길의 연료줄이 함께 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금 한국 정유사들은 돈을 쓸어 담고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 항공유 가격이 급등했고 정제 마진도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는 이른바 슈퍼사이클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시장만 놓고 보면 원유를 들여와 항공유로 바꿔 파는 순간 기록적인 수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는 한국산 항공유에 배럴당 20달러에서 30달러 수준의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강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유사들이 이번 위기로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정유사들은 역대급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사방에서 동시에 숨통이 조여 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은 정부의 가격 통제입니다. 국제시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름을 국내에서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눌러놓고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유를 사오는 비용은 치솟는데 판매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 수익성이 그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출 상한제까지 겹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 한국 정유산업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팔아야 돈이 남는 구조인데 수출 물량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되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에도 원하는 만큼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비싼 시장에 더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국내 가격은 묶여 있고 해외 판매도 제한을 받으니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원유를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제 마진이 아무리 높아도 정작 원유가 제때 안 들어오면 공장은 돌릴 수 없습니다. 마진은 종이 위 숫자일 뿐이고 실제 이익은 원료 확보와 공장 가동이 가능해야만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GS칼텍스가 여수 정유소의 정기 보수 일정을 2달이나 미룬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기 보수는 원래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작업입니다. 공장을 잠시 멈추고 낡은 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해야 장기적으로 사고를 막고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장을 세우는 순간 국내에도 해외에도 보낼 기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돌리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반대로 HD 현대오일뱅크처럼 예정대로 정기 보수를 진행하는 곳은 가동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 물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입니다. 멈추면 공급이 줄고 안 멈추면 안전과 유지비 리스크가 커집니다. 결국 지금 한국 정유사들은 유가 상승의 수혜자라기보다 거대한 위기 한복판에서 국가 물가와 수출, 공급 안정, 설비 운영, 원유 확보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국제시장은 더 팔라고 압박하고 국내 정책은 가격을 묶고 수입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원유 조달은 불안하며 설비는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정유사들이 돈을 벌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은 지금 가장 비싼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말 그대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기가 길어질수록 한국 정유사들의 고민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의 석유 비축 상황은 꽤 든든해 보입니다. 공식 수치만 보면 무려 208일치 비축량이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몇 달은 거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208일이라는 수치는 국가 비축유와 민간 재고를 모두 합쳐서 계산한 최대치에 가깝고 실제 현장에서 지금처럼 빠르게 소비되고 운용되는 속도로 따져보면 체감 가능한 여유는 훨씬 짧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전략 비축유가 약 1억 배럴, 민간이 보유한 물량이 약 9천만 배럴이라고 해도 실제 사용 속도로 환산하면 사실상 68일 정도밖에 버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반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2달 남짓한 시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더 불안한 건 운영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비축이라는 건 숫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신속하게 꺼내 쓰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한국의 비축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와 공동 방출에 참여하고 정유사와 비축유 스와프를 통해 시간을 벌려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의 비축량은 시장을 잠시 진정시키는 완충 장치일 뿐 호르무즈 같은 공급 충격이 길어지면 끝까지 버텨줄 만능 해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국의 석유 비축은 숫자만 보면 든든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불안해질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석유를 사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하늘길이 실제로 의존하는 핵심 에너지 허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베트남이 동시에 한국을 바라보고 미국 서부 공항들까지 한국산 항공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실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항공유 공급망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성취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정유 기술과 고도화 설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내수에 머물지 않는 수출형 구조를 만들어 온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도 함께 드러납니다. 한국은 세계 하늘길을 떠받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시스템의 출발점인 원유는 여전히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강력한 정제 능력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 무기의 재료는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위대함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면 한국 정유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 서부와 오세아니아, 동남아의 항공 네트워크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이건 자부심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지금의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너무 한 지점에 집중돼 있고 한 번 충격이 오면 파장이 전 세계로 번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해법은 단순히 원유를 더 많이 비축하거나 정유소를 더 오래 돌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원유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SAF, 즉 지속가능 항공유입니다. 폐식용유나 바이오매스 같은 원료로 만들어지는 SAF는 기존 항공기 엔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유럽은 이미 의무 혼합 비율을 법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한국 역시 단계적으로 SAF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AF가 단순한 친환경 트렌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유 한 종류에만 목숨을 거는 구조에서 벗어나 항공 연료의 원천 자체를 다양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의 항공유 수출 경쟁력을 미래의 SAF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낼 수 있다면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항공유 강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에너지 시장까지 선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항공유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명줄은 생각보다 훨씬 가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단순한 공급 충격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의 강점을 미래형 연료 체제로 연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세계 하늘길을 지탱하는 나라에서 미래 하늘길의 연료 표준까지 설계하는 나라로 갈 수 있을지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